축하드려요. 새 며느리 얻으셨네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11시. 저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빈손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야, 서윤아. 너 지금 나가면 다신 이 집에 발도 못 들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낯선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몇 달 후 박수를 쳐야 할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불 꺼진 복도 끝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낯선 젊은 여자였죠. 그 여자가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세요? 낯선 여자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왔냐? 밥은 밖에서 처먹고 왔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에게 평소처럼 쌀쌀맞게 뱉었습니다. 그 여자도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생글생글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되시나 봐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백화점 포장지로 쌓인 비싼 과일 세트와 시뻘건 홍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께 저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준혁이 최근 몇 달간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이유, 주말마다 회사 워크숍이라며 집을 비우던 이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었어요. 그 여자의 손목에서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제가 결혼기념일에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명품이었어요. 준혁은 돈 아깝게 시계는 무슨 시계냐며 단칼에 거절했던 그것. 그 여자가 입은 원피스도 옆에 둔 핸드백도 저한테는 만져보지도 못하게 했던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반년 넘게 들들 볶았거든요. 예, 맞벌이하면 애가 엄마 정을 못 받아서 쓰쓰겠냐? 하은이도 이제 알 거 다 아는데 너는 독하게 돈만 밝히지 말고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해라. 옆에서 준혁도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말이 100번 맞아. 당신이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까지 푼돈 벌어오면서 유세 떨지 말고 사표 써. 그래서 결국 사표를 냈어요. 그렇게 제 커리어를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이 집 안방 차지할 기세로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있다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서 다시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뒤따라와 제 팔뚝을 꽉 붙잡았습니다. 야, 너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이 난리야? 시어머니가 말하면 앉아서 예 하고 들을 것이지 어디서 눈을 부릅떠? 저는 그 징글징글한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여우처럼 웃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해 또박또박 소리쳤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아주 수준 딱 맞는 새 며느리 얻으셨네요. 저는 비꼬는 마음을 담아 천천히 박수를 3번 쳤습니다. 짝짝짝.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며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시어머니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야, 서윤아, 너 지금 이 문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구석에 발도 못 들릴 줄 알아. 이 나쁜 년아. 문이 열리자 저는 얼른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이미 타고 있던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이 닫히는 찰나까지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꺼이꺼이 울었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을 받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신지는 몰라도 기운 내세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어요. 저는 도망치듯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가고 끝내 받지 않았어요. 독이 바짝 올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전화해. 한참 뒤에야 뻔뻔한 답장이 왔어요. 회의 중이야.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자꾸 전화해서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회의 중일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를 어머니 집에 데려다 놓기 전후로 어딘가에서 즐기고 있었겠죠.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새벽 1시가 넘어 24시간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멍하니 앉아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참아내며 명절마다 허리가 끊어지게 전을 부쳤던 일. 준혁이 너는 집구석에서 편하게 노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지? 라고 무시할 때마다 피눈물을 삼켰던 서러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도 준혁도 없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옷가지와 딸 하은이 물건을 챙기다가 준혁의 양복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명품 가방 결제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다가 준혁이 숨겨놓은 보조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기념일도 지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여자의 생일로 추정되는 숫자를 넣자 딸깍하고 잠금이 풀렸어요. 민서야,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얼른 보고 싶다. 오빠, 오늘 그 비싼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시켜줄게. 우리 엄마가 너 보더니 아주 복덩이라고 칭찬이 자자해. 곧 같이 살자. 낯간지러운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화면을 찍어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사진첩에는 준혁과 그 여자가 보란 듯이 여행지에서 껴안고 찍은 사진들, 비싼 밥 먹으며 와인잔 기울이는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커플링을 낀 손을 겹쳐놓고 찍은 사진까지 있더군요. 제가 집에서 아빠 언제 오냐고 묻는 아이를 달래며 독박 육아를 하던 그 시간들이 전부 남편의 더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의 전화에 다급하게 연차를 썼습니다. 하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울어? 어디 아파? 누가 엄마 뗐지 했어? 5살 하은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이 터지도록 안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하은아. 엄마 안 아파.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이제 할머니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백미러로 저를 가련하게 보던 택시 기사님이 길게 한숨을 쉬더니 라디오 볼륨을 조용히 줄여주더군요. 친정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제 퉁퉁 부은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나야, 너 몰골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대체? 저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저 인간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어머니는 저를 꼭 안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문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는 어머니의 눈가에도 어느새 이슬이 맺혔어요. 그날 밤 친정집 작은 방에서 하은이를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무거운 마음으로 마주 앉았어요. 저는 보조 휴대폰에 담긴 그 추잡한 불륜 사진들과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손을 떨며 담배를 입에 무셨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라. 내일 당장 제일 독한 변호사부터 찾아보자.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어머니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길 잘했다. 우리가 내 뒤에 산처럼 서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밥 든든히 먹고 기운 차려, 알았지? 그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설움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인간을 당장 불러.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때 시집 눈치 보지 말고 사표 내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서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순자 이모가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어요. 행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나쁜 놈이. 순자 이모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봐온 분이에요. 변호사 아는 사람 있는지 내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물어볼게. 저는 그 작은 위로에도 목이 메어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얘기 좀 하자.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마주 앉았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긴 했는데 민서는 그냥 회사 후배야. 오해하지 마. 저는 주머니에서 산부인과 영수증을 꺼내 준혁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것도 오해야?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벙긋거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민서가 임신했어. 근데 이건 복잡한 문제야. 일단 집에 들어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복잡한 문제라고? 당신이 바람 피우고 애까지 생겼는데 그게 복잡한 문제야? 준혁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너도 반성할 거 있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이터 벤치에서 일어나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한 명과 마주쳤어요. 그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남편분이랑 자주 안 보이더라.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자리를 피했어요. 이 동네에서 제 이야기가 소문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집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치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사돈, 우리 유나가 좀 예민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민서 씨는 준혁이 회사 후배인데 집안이 좋아서 제가 밥 한 번 먹자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받아쳤습니다. 밥 한 번 먹는 자리에 며느리 몰래 상간녀를 데려와 놓고 무슨 소리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유나는 우리 준혁이한테 안 맞아요. 애도 아들 못 낳았잖아요. 민서는 집안도 좋고 준혁이 출세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찬성이에요.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 딸이 7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저는 분식집 안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난 후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저런 망신을 당하다니. 저는 어머니의 생업 터전에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륜 증거, 재산 내역 등을 확보하세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가게 재정을 준혁에게 전적으로 맡겼거든요. 통장도 부동산 등기도 다 준혁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금융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보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들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좋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취업 사이트를 매일 뒤졌지만 곧 퇴직 예정인 상태라 이직도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분식집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반에서 돌아온 하은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왜 안 와? 아빠 보고 싶어.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면접에 몇 번 다녀왔어요. 면접관들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력 공백이 생길 예정이라고요? 육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결과는 항상 불합격이었어요. 어느 날 준혁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어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30% 제한, 양육권 공동. 자신이 잘못해놓고 피해자인 저에게 이런 조건을 들이밀다니.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받고 나서 원래 다니던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5년간 다녔던 회사를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되다니. 씁쓸했지만 지금은 재판 준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조정 기일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발코니에 섰어요. 어머니가 따뜻한 우유를 들고 옆에 와 앉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분식집 담보로 대출 알아봤어. 제대로 된 변호사 선임하고 당분간 생활비로 쓰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안 돼. 그 가게가 엄마 전부잖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무너지면 내 가게가 다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가 알아본 대출 금액은 1,500만 원이었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과 당분간의 생활비로 쓰기에 빠듯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희생에 반드시 이겨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오래도록 울었어요. 다음 날 조정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조정 기일 당일 법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먼저 다가왔어요.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합의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겁니다. 재판까지 가면 피고 측에서도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씨.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서 손수건을 건넸던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이도현입니다. 강준혁 씨 회사 감사팀에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서 편의점 들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던 거예요. 오늘은 다른 용무로 법원에 왔다가 뵙게 됐네요. 도연이 법원 카페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강준혁 과장이 회사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경제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준혁 회사의 비자금 의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됐고 곧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회사 돈까지 건드렸다니. 자세한 내부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판에서 재산분할 협상하실 때 숨긴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아 그가 보여준 뉴스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정보가 재판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조정실로 향했어요. 조정실에서 준혁 측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판사에게 말했어요. 배우자의 숨긴 재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회사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와 준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회사 일이야.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됐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준혁이 뒤따라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 누구한테 뭘 들은 거야? 회사 일에 왜 끼어들어? 저는 준혁의 손을 뿌리쳤어요.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야. 떳떳하면 조사받아도 되잖아. 준혁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다시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재판까지 가면 너도 좋을 거 없어. 그 뒤를 따라 낯익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밥을 먹던 바로 그 여자, 한민서였어요. 언니, 저 진심으로 준혁 오빠 사랑해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뻔뻔함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민서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도 임신한 몸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언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참았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가 나서며 외쳤어요. 우리 집에서 썩 나가시오. 문이 닫힌 후에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출받은 돈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 김태희를 선임했어요. 김태희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말했습니다. 불륜 증거는 있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가 재산 은닉을 시도하고 있으니 법원에 금융조회 신청도 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려면 2-3달은 걸릴 거예요. 저는 보조 휴대폰 자료를 건넸습니다. 김태희 변호사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잘 확보하셨어요. 회사 비자금 관련 뉴스도 봤는데 이게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혁 회사의 비자금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터지며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준혁의 이름이 핵심 관련자로 언급됐습니다. 준혁은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대기 발령 상태가 됐어요. 민서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이 딸에게 그 남자 당장 정리해 라고 압박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이해관계 위에 있었는지를. 하지만 준혁은 오히려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재판에서 아내가 가정에 소홀해서 외도하게 됐다고 주장했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구박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김태희 변호사의 손을 꼭 잡고 참았어요. 김태희 변호사가 반박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께서 직접 목격하신 구박의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구체적 증거 없는 주장은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복도에서 도연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도연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른 용무로 법원에 왔다가 뵙게 됐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알려주신 뉴스 정보 덕분에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도연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개된 정보 범위 내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도연의 눈을 바라봤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닌 어떤 진지한 감정이 읽히는 듯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지금은 재판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재취업 면접에서 연달아 떨어진 날 낙심한 채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유나야? 대학 시절 선배 오미연이었어요. 미연 선배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선배를 붙잡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연 선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야, 너 원래 기획서 끝내주게 잘 썼잖아. 나 지금 작은 마케팅 회사 운영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해볼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요? 솔직히 지금 우리 회사도 사람이 부족해. 네가 예전처럼만 해주면 서로 좋은 거지. 퇴직 후 처음으로 사회 복귀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기회 줘서 고마워요. 미연 선배의 에이전시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소규모 화장품 브랜드 홍보 기획이었어요. 밤새 자료를 조사하고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첫 기획안 발표 날 떨리는 마음으로 클라이언트 앞에 섰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선한 시각이네요. 마음에 듭니다. 미연 선배가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그 무렵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마주 앉았어요. 도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검찰 조사 결과 강준혁 과장의 비자금 횡령 혐의가 확정됐습니다. 곧 기소될 예정이에요.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외도를 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셨죠.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습니다. 도연의 눈에 묵은 슬픔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냥 이혼당하셨어요. 재산도 양육권도 다 뺏기고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도연이 처음부터 저에게 손수건을 건넸는지, 왜 공개된 정보라도 알려주려 했는지, 저는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싸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재판 개시 후 4달이 지나 법원의 금융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희 변호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준혁 씨가 몰래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내역이 있어요. 상간녀 명의로 돌린 예금도 있고요. 숨긴 재산이 총 2억 원입니다. 판사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재산 은닉 시도가 명백하군요. 준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피고석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저도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미연 선배의 에이전시에서 맡은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서윤아 매니저님과 하고 싶습니다. 미연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너 정규직으로 들어와. 능력 있는 애가 썩고 있으면 안 되지. 그날 밤 친정 거실에서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제대로 된 월급 받게 됐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나 이제 다시 일어서는구나. 그 순간 하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뭐가 좋아? 나도 좋아. 우리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하은이의 6번째 생일을 친정집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며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엄마는 하은이 덕분에 이미 행복해. 어머니와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다음 날 하은이 앞으로 동화책 세트가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그 세심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이혼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러나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판 역전을 노리며 제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랍시고 도연과 제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진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이 남자는 끝까지 비열하구나. 김태희 변호사가 저를 다독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터무니없는 물타기예요. 우리가 확보한 증거가 훨씬 강력하니 흔들리지 마세요. 도연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사실관계를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만남은 제가 공개된 뉴스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먼저 요청한 겁니다. 법정에서 저는 당당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연도 증인석에 섰어요. 저와 서윤아 씨의 만남은 순전히 제가 먼저 공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요청한 겁니다. 부적절한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가 준혁 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는 안도하며 김태희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어요.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2주가 흘렀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에 앉아 판사의 입을 바라봤어요.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 재산분할 60%, 딸의 단독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태희 변호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와 허위 주장은
재판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어요. 김태희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이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이겼다. 우리 유나 이겼어. 아버지가 묵묵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어. 부모님의 품에서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런 인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이제 내 길을 가면 돼. 승소 소식을 전해 들은 도연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처음에 뉴스 정보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준비 못했을 거예요. 도연과 약속을 잡아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 출발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도연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을 언젠가 솔직히 마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도연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뵀을 때부터 신경 쓰였어요. 그때 우시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손수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빨아서 돌려드려야 하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네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어떤 따뜻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미연 선배의 에이전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명함에 서윤아 마케팅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퇴직 후 다시 내 이름과 직함을 되찾았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 대출금도 위자료로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걱정 마.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돈은 네가 고생해서 받아낸 거니까 네가 써야지. 엄마가 가게 담보로 대출 안 해줬으면 나 변호사도 못 구했어. 이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친정집을 나와 하은이와 둘이서 작은 빌라에 세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이사 첫날 밤 하은이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이제 엄마랑 하은이 둘이서 살자.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아빠는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따로 살게 됐어. 하지만 하은이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을 거야.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어요. 하은이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은이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려올게. 새집 그림.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퇴근 후 하은이를 어린이집 연장 보육반에서 데려오는 길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하은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빠 이야기를 자주 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더 세심히 살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며 물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아빠 보고 싶대. 통화 좀 시켜줄까? 준혁이 짧게 대답했어요. 바빠. 나중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의 하은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까?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밤마다 홀로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재판은 이겼지만 아이의 정서, 경제적 안정, 그리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상처들, 완전히 치유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준혁이 비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것이 하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 됐어요. 어느 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하은이는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새 집에서 적응 중이에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와의 대화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단 하은이와 나의 삶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 후 어린이집 연장 보육반에서 하은이를 데려오려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상담실로 안내받아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은이가 요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제 싸움에 매몰되어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왔어요.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혼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 주말 김태희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 씨, 준혁 씨가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예요? 모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양육 중이며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하은이의 어린이집 상담 기록을 첨부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자료를 입수했는지 경악했습니다. 그의 집요함에 치가 떨렸어요.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측 변호사가 법적 보호자 자격으로 정식 요청을 해와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법의 허점에 분노하면서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김태희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양육 환경을 문제 삼고 있어요.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은이의 소아정신과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상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분리 불안 증세가 있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깊어졌어요. 소아정신과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과 부모 양쪽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와의 면접 교섭도 아이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혁은 정해진 면접 교섭 날에도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거나 2시간씩 늦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아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도연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팀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던 도연이 특정인에게 편향된 행동을 했다는 내부 문제 제기를 받아 한직으로 발령받게 됐다고 했어요.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각오했던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에서 피로와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나 때문에 그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지금은 하은이 문제에 집중하세요. 도연과 헤어진 후
홀로 밤길을 걸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는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을 표현하면 준혁 측에서 다시 부정행위 운운하며 공격할 것이 뻔했어요. 도영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기로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양육자 변경 심판 대응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심판이 다가오면서 준혁 측은 시어머니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방치하고 일에만 매달렸다는 거짓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내 양육 환경을 증명해 줄 증인들을 모았습니다. 하은이의 담임 선생님, 어머니, 미연 선배. 미연 선배가 말했어요. 내가 증인으로 나가서 유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이 챙기는지 증언할게. 걱정 마. 어머니도 다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손녀를 돌봤으니 내가 제일 잘 알아. 법정에서 똑바로 말할 거야. 이 사람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심판 전날 밤 하은이가 잠에서 깨어 울먹이며 물었어요. 엄마, 나 아빠 집에 가야 해?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하은이는 엄마랑 살 거야.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양육자 변경 심판 당일 법정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아 말했어요. 며느리는 일 때문에 아이를 맨날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 7시 반에야 데려갔어요. 김태혜 변호사가 반박신문에 나섰습니다. 연장 보육은 맞벌이 가정에서 흔히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증인은 손녀를 직접 돌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의 식습관, 좋아하는 동화책, 단짝 친구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까지 매일 손녀를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항상 아이 목욕시키고 동화책 읽어주고 잠재웠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매일 봅니다.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증언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소아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됐습니다. 아동의 분리 불안은 치료 가능한 수준이며 현재 양육 환경의 변경은 오히려 아동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진술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결하겠습니다. 심판이 종결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도연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결과 좋을 거예요. 도연이 제 손을 잠시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편 준혁은 비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서와의 관계도 민서 아버지의 압박으로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어요. 민서의 임신도 결국 유지되지 못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결말에 대해 연민도 통쾌함도 아닌 공허한 감정만을 느꼈어요. 심판 결과를 기다린 3주가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 기존 양육권자 유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겼어. 하은이 지켰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유나 정말 잘했어. 심판 결정문을 받아 읽었어요. 청구인 강준혁의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상대방 서유나의 양육 환경은 안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면접교섭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사실이 확인되어 양육 의지에 의문이 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드디어 끝났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은이를 데려왔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엄마랑 계속 살 거야. 아무 데도 안 가.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진짜? 약속?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였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준혁은 비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정식 해고되어 전과자가 됐어요. 민서의 아버지가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았고 민서의 임신도 스트레스로 인해 유지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연 선배가 회사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해. 그 와중에 일도 잘하고 동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준혁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전과자가 되고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져서 꺼낸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미 남남입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그래도 하은이는 내 손녀잖아. 가끔 좀 보게 해줘.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원할 때 하은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속으로 되뇌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의 회사 문제도 해결됐어요. 도연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보호 신청을 했고 조사 결과 회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와 원래 부서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당신 일에 집중하세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복직보다 더 기쁜 건 유나 씨가 하은이를 지킨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 도연이 하은이를 위해 약속한 동물원 나들이를 함께 갔습니다. 하은이가 도연의 손을 잡고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기린 보여줘요. 하은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도연도 같은 마음인 듯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동물원을 나서며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도연 아저씨 또 올 거야? 제가 도연을 바라보자 도연이 대답했어요. 하은이가 원하면 또 올게.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이것이 가족의 형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도연과 단둘이 차를 마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뵀을 때부터 마음이 쓰였어요. 제가 나서도 되는 건지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요. 하은이도 있고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그 따뜻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하은이의 소아 정신과 상담도 계속됐습니다. 분리불안 증세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과 어머니의 세심한 돌봄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떠난 후 창밖의 달을 바라봤어요. 1년 전에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텼기에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의 분식집에도 들러 순자 이모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순자 이모가 제 손을 붙잡으며 기뻐했어요. 아이고, 우리 유나가 이제 좋은 사람도 만났다며. 눈빛이 다르네. 이 작은 공간에서 나를 지켜봐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미연 선배의 에이전시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의실에서 신입사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오늘이다. 회의가 끝난 후 미연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많이 컸다. 이제 내가 배워야 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배가 기회 안 줬으면 난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거야.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하은이를 데려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도연이 합류했습니다. 하은이가 도연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도연 아저씨, 오늘 뭐 만들어줄 거예요? 도연이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레라이스 어때? 하은이가 좋아하잖아.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셋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은이가 당근을 씻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연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야채를 다듬었어요. 이것이 내가 찾던 가족의 모습이구나. 저녁 식사 후 하은이가 잠든 뒤 도연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나 씨, 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도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하은이까지 셋이서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내 인생도 그런 것 같다. 도연이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직 프로포즈하기엔 이른 것 같아서 일단 약속의 의미로요. 저는 반지를 받아 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요. 다음 날 어머니에게 도연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어. 우리 유나 행복하게 해줄 것 같더라. 아버지도 도연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났구나. 다행이다. 친정 부모님과 도연, 하은이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도연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하은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하은이가 원하면 그래도 될까?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테이블 전체에 웃음이 번졌어요. 어머니의 분식집에도 들러 순자 이모에게 도연을 소개했습니다. 순자 이모가 도연의 손을 붙잡으며 기뻐했어요. 아이고, 우리 유나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눈빛이 다르네. 이 작은 공간에서 나를 지켜봐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도연과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7살이 된 하은이가 화동으로 꽃잎을 뿌리며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준혁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연락이 뜸했어요. 하은이에 대한 면접 교섭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은이는 점차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연도 하은이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우리 셋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갔어요. 5년 후 초등학교 운동회장이었습니다. 12살이 된 하은이가 달리기에서 1등으로 골인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와 도연, 어머니가 함께 박수치며 응원했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외쳤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나 1등 했어. 도연이 하은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운동회가 끝난 후 가족 셋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생기면 좋겠다. 도연과 제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직 더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도연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도 달라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야말로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손수건 건네준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받았던 그 손수건을 아직도 서랍 깊숙이 간직하고 있어요. 가끔 꺼내보며 그날의 나를 떠올립니다. 그때의 절망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하게 느껴져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박수를 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무너지지 마. 그 끝에 진짜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지금의 내가 그 말의 증거입니다. 손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확인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그날 밤 박수를 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던 서윤아 씨.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7년간 참아온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배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날. 하지만 윤아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지지, 선배의 도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손수건을 건넨 한 남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윤아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당당히 싸워 이겼고, 잃어버렸던 커리어도 되찾았습니다. 딸 하은이를 지켜냈고,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윤아 씨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 끝에 진짜 당신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